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우리 교재 292페이지 근무 성적 평정입니다. 요 이제 그 공무원에 대한 이제 인적 자원 관리, 여기서 이제 그 주로 이제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내용이 근무 성적 평정이라는 거예요. 뭐 줄여서 근평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근무 성적 평정 파트는 좀 자세하게 꼼꼼히 좀 보셔야 됩니다. 자, 뭐 정부에서는 근무 성적 평정이라 그러고요. 뭐 기업에서는 이제 이걸 인사고과라 그러죠. 자, 그래서 일단 근무 성적 평정 줄여서 근평, 뜻 좀 봅시다. 뜻. 자,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면 정기적으로 자, 그 공무원의 실적, 근무 실적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실적을 만들어냈느냐, 실적. 그 다음에 근무 수행 능력 동그라미 하시고, 근무 수행 태도 동그라미 하시고, 이 세 가지가요, 근평의 3대 평가 요소예요. 실적은 어땠는지, 능력은 어떤지, 또 태도는 어떤지를 주로 누가 평가합니까? 상관이 평가하죠. 여러분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5급 이하 공무원들은 1년에 2번씩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이 정기적으로 이 상관이 이제 공무원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근평의 3대 요소다. 그러면 실적, 능력, 태도 뭐 이 정도는 기억을 하시고. 자, 그러면 두 번째, 근평이 왜 필요하냐? 뭐 아주 기본에 해당하는 내용인데요. 뭐 근평이라는 게 다양한 인사행정의 기준이 되죠. 예를 들어 근평을 잘해가지고 점수가 잘 나온 사람, 실적, 능력, 태도가 뛰어나다는 얘기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승진을 시켜준다든지, 아니면 뭐 보너스를 준다든지. 그리고 근평을 했는데 점수가 계속 안 나와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뭐 교육훈련 보내서 부족한 거 메울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정 안 된다. 그럼 뭐 잘라버리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면직. 자, 이렇게 이제 근평을 하는 가장 큰 이유, 다양한 인사행정의 기준을 제공한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오늘날 근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능력 발전이에요. 능력 발전 동그라미 드세요. 이 공무원에 대해서 주로 상관이 평가를 하죠. 그래서 자, 근평을 하는 가장 큰 이유, 잘하는 거는 더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부족하고 모자라는 것들은 이제 보충하고 메울 수 있도록 하는, 이게 바로 능력 발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시험의 타당도 체크하시고, 우리 앞서서 했었는데, 자, 시험의 타당도는 뭐하고 뭐를 비교해요? 시험 성적하고 근무 실적을 나타내는 기준치죠? 이거를 나타내는 근평 점수, 이 둘 간의 비교를 통해서 그 채용 시험이 타당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이제 측정한다고 그랬고, 뭐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이렇게 근평을 하는 과정에서 이 감독자, 상관하고 부하가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부하에 대해서 좀 관심도 기울이게 되고, 이렇게 감독자와 부하 간의 의사소통하고 인간관계 개선에 이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필요성 쭉 나열을 했었는데요. 하여튼 근평의 가장 큰 의의는 오늘날 능력 발전이다라는 점은 꼭 기억하십시오. 능력 발전. 자, 로마자 2번에 보시면 이제부터는 근평의 유형이거든요. 근평을 하는 방법들. 자, 이 방법을 기준으로 양가로 1번 도표식 평정척도법 체크해 두세요. 도표식 평정척도법. 뭐 다 보기는 좀 그렇고 주로 이제 중요한 것들을 중심으로 일단 언급을 좀 할게요. 도표식 평정척도법 체크하시고, 오른쪽에 강제배분법 2번, 그 다음에 3번하고 4번은 묶으세요. 체크리스트법하고 강제선택법은 묶으세요. 묶으셔서 묶어두시고, 그냥 이 둘 다 체크리스트법이에요. 체크리스트법. 그리고 이제 체크리스트법을 변형한 게 강제선택법이고, 그 다음에 양가로 5번에 보시면 MBO라는 게 있습니다. 목표관리평정법. MBO. 우리 이제 앞서서 조직이론에서 MBO 했었죠. 그 MBO라고 하는 조직관리 방법을 근평에 활용한 거를 이제 목표관리평정법. 그 다음에 그 8번에 보시면 중요사건 기록법. 이것도 좀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지금 언급한 걸 기준으로 볼 건데요. 292페이지 돌아오시면 금평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뭐냐면 도표식 평정척도법이라는 거예요. 도표식 평정척도법. 도표식으로 도표의 형태로 평정척도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일단 뜻이요. 뜻 한편에는 아까 여러분들 금평의 3대 요소가 뭐였죠? 실적, 능력, 태도였죠. 한편에는 평가 요소가 나열된 표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는 각각의 평가 요소별로 얼마나 잘했는지를 나타내는 등급. 뭐 예를 들어 우리 수미양가 1, 2, 3, 4 또는 뭐 A, B, C, D 가나다라 뭐 이런 등급이 이제 설정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평을 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금평의 방법이 도표식 평정척도법인데요.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금평의 3대 요소 표로 그려보면 근무 실적이 있죠. 그 다음에 근무 능력, 그 다음에 근무 태도. 자, 이렇게 이제 평가 요소가 이렇게 나열이 돼요. 나열된 표가 있어요. 이렇게 표가. 자, 이렇게 나열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의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를 선정을 해요. 예를 들어 실적이다 그러면 근무의 양, 또 근무의 질, 뭐 이런 것들이 실적을 파악하는 요소들이 되겠죠. 등등등.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을 파악하는 요소, 예를 들어 뭐 학력 수준 또는 뭐 자격증 같은 거, 전문 자격증, 소지 여부,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태도를 파악할 수 있는 요소, 뭐 청렴도, 공무원은 청렴도가 중요하죠. 또는 뭐 성실도 등등등. 자, 이렇게 한쪽 편에는 평가 요소들이 나열이 되고요. 또 다른 편에는 자, 각각의 요소별로 얼마나 잘했는지를 나타내는 등급.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여러 가지 등급이 있는데 우리 정부에서 쓰는 등급의 방법은 자, 매우 우수, 그리고 우수, 그냥 우수, 그다음에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수미양가죠, 뭐. 자, 이런 평정표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5급 이하 근무 성적 평정은 1년에 2번 하거든요.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이렇게 평정표가 만들어지면 이게 6급 홍길동이라는 공무원 평정표예요. 그러면 이제 상관이 이 평정표를 보면서 홍길동을 떠올리면서 자, 이 사람 근무의 양은 매우 우수해. 질은 근데 좀 보통이야. 학력은 가방 끄는 길어. 이런 식으로 뭐 자격증은 보통이야. 뭐 청렴도, 뇌물을 좀 많이 받는다. 지각 자주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이렇게 하면 자, 이 등급들마다 점수가 있겠죠? 가중치가.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총점이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이렇게 금평을 하는 굉장히 용이한 방법이 바로 도표식 평정척도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292페이지 하단에, 그래서 이게 이름이 도표식 평정척도법이에요. 이제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이고, 자, 현재 우리나라 5급 이하 금평에서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른쪽 페이지 상단에 박스를 보세요. 이 도표식 평정척도법의 장단점인데, 장단점, 이 최대 장점은 바로 평정표 작성하고 평정 자체가 굉장히 용이하다라는 거예요. 방금 봤다시피 뭐 순간적으로 순식간에 평가를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많이 쓰이는 방법인데, 자, 이게 단점이 많아요. 단점이. 자, 단점에 박스 안에 줄치세요. 평정 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높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야. 지금 자, 실적, 능력, 태도, 평가 요소를 나뉘었죠. 굉장히 추상적인 기준이죠. 그리고
우수, 매우수, 우수, 보통, 미흡 이런 식으로 등급을 나눴는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매우 우수인지 그냥 우수인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 자체가 없죠. 그래서 요소와 평가 요소와 등급의 추상성이 너무나 높아요. 그러다 보면 어떤 사태가 생깁니까? 평가자의 주관이나 자의적인 판단이 평정에 개입을 해요. 그래서 줄 치세요. 연쇄효과, 또 집중화, 간대화 이런 오류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오류들이. 자, 그래서 여기서는 두 장을 좀 넘겨보세요. 296페이지. 296페이지. 자, 296페이지에 근무성적 평정의 오류라고 있죠. 이게 중요합니다. 근평에서 시험 문제 주로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이 오류 파트예요. 이제 근무성적 평정이라는 게 이제 사람이 주로 상관이 부하를 평가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사람을 평가하는 거다 보니까 각종 오류가 개입을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근평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능력 발전이라 그랬죠. 능력 발전. 그래서 이제 능력 발전에 제대로 근평이 활용되기 위해서는 평정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평정에 개입할 수 있는 이 오류들을 최대한 걸러줘야 돼. 자, 그래서 근평의 오류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자, 먼저 쭉 나열이 되어 있는데, 자, 연쇄 효과, 연쇄 체크, 후광 효과, 후광 체크. 이거 영어로 기억하세요. 헤일로입니다. 헤일로, 헤일로 동그라미, 헤일로. 아이돌 그룹 이름도 보니까 헤일로가 있던데 헤일로예요. 자, 이걸 연쇄 효과라고도 하고 후광 효과라고도 합니다. 자, 이건 이런 뜻이에요. 지금 평가 요소를 이렇게 나눴죠. 실적, 능력, 태도. 이렇게 평가 요소를 나눈 이유는 뭡니까? 실적은 실적대로, 능력은 능력대로, 태도는 태도대로 독자적으로 평가라고 나눈 거거든요. 근데 이 구분 자체가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태가 생기냐 하면, 자, 태도를 평가했어요. 그랬더니 이 친구가 성실하다 이거야. 자, 다시 태도를 평가했는데 평가 결과가 어떻게 나왔어요? 성실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야, 얘는 태도가 성실하니까 실적도 높을 것이야, 능력도 높을 것이야. 이런 식으로 어떤 평가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른 평가 요소를 평가하는데 후광, 백라이트로 작용하는 거예요. 후광,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지. 그래서 후광 효과, 연쇄 효과라 그럽니다. 이게 시험 문제 가장 많이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연쇄 효과, 후광 효과, 한 평정 요소에 대한 평정자의 판단이, 또는 일반적인 인상이, 아니, 인상 좋다고 그 사람이 일 잘하는 거 아니죠. 자, 여기까지가 주어져. 끊고 연쇄적으로 다른 평정 요소의 평정에 영향을 주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정 요소에 대한 평가 결과가 다른 평가 요소에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인 인상이 있죠. 예를 들어 외모가 출중하다고 실적이 뛰어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실제 면접 시험 같은 거 이렇게 보면요, 이런 연쇄 효과가 많이 나타나요. 외모가 깔끔하고 잘생기고 그렇다 그러면 좀 후하게 주죠. 자, 이게 어디서 많이 나타납니까? 두 번째 줄, 도표식 평정척도법에서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연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있어요. 체크리스트법입니다. 연쇄 효과를 방지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 체크리스트법. 이건 뒤에서 할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 3번, 4번은 옆으로 묶으세요. 그냥 하나인데, 관대화, 엄격화, 집중화. 자, 이거는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학교에서 교수님들이 학점 줄 때 관대화, 지나치게 점수 후하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0명이 있다, 학생이 100명이다, 그럼 100명 가운데 90명을 다 A 학점 줘버리는 거지. 그 다음에 엄격화는 반대예요. 지나치게 점수를 짜게 주는 현상이야. 100명이 있다 그러면 90명을 다 그냥 C 학점, D 학점 줘버리는 거죠. 근데 집중하게 경향은 이것도 욕먹고 저것도 욕먹으니까 그냥 무난하게 중간 점수를 다 줘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적 분포는 통계에서 말하는 정규 분포를 그려야 되는데
특정 부분에 이렇게 몰려있는 현상, 이게 이제 바로 관대화, 엄격화, 집중화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규칙적 오차라는 게 있는데요. 규칙적 오차는 이런 뜻입니다. 규칙적 오차. 자, 여기 이제 A라는 공무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주로 누가 평가를 하냐 하면 직속 상사, 이제 감독, 그러니까 이제 직속 상사가 평가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이중평정이거든요. 두 번 평가해요. 그래서 직속 상사가 평가를 하는데 이걸 평가자라 그래요. 평가자. 그리고 직속 상사 위에 차상관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과장님이 직속 상사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차상관은 국장님이죠. 이건 이제 확인자라 그래요. 확인자. 그래서 평가자가 1차 평정자고 확인자가 2차 평정자예요. 그래서 이제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이 직속 상사 평가자는 얘 훌륭한 공무원이라고 일관되게 관대화 경향을 보여요. 근데 확인자 차상관은 2차 평정자는 얘 불량 공무원이라고 일관되게 엄격한 경향을 보여요.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평가 기준, 가치관이 서로 다른 거죠. 요거를 규칙적 오차라 그래요. 다른 평정자보다 언제나 후하거나 언제나 나쁜 점수를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합적 오차는 이런 뜻입니다. 총합적 오차는, 자, 이번에는 평가자 한 사람만 평가하는데, 멋대로예요. 멋대로. 그냥 지 내키는 대로. 1학기 때는 관대화, 2학기 때는 엄격화. 총체적인 난국이죠. 그래서 총합적 오차입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시면 근접효과도 좀 알아두시고, 근접효과. 요거를 이제 시간적 오류라 그러는데요. 자, 우리 아까 5급 이하는 1년에 2번 하거든요. 그래서 1월 달부터 쭉 지켜본 거를 6월 말에 평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 그런 경우가 있죠. 이 A라는 공무원이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진짜 일을 잘했어요. 근데 금평하기 일주일 전에 큰 사고를 쳤어요. 그럼 얘는 아무래도 점수 안 좋게 받겠죠? 이런 거를 이제 근접효과, 시간적 오류라 그래요. 그 다음에 뭐 각종 선입견, 고정관념이 작용할 수 있죠. 그래서 뭐 종교, 그 사람의 종교, 성, 뭐 예를 들어 뭐 여자, 남녀라는 어떤 성적 관념에 근거해서 여자들은 뭐 좀 게으를 것이야. 또 이런 그 선입견들, 또는 뭐 지역, 또는 뭐 인종. 그래서 뭐 흑인들은 좀 게으를 것이야. 이런 이제 나름대로의 선입견들 있죠. 자, 요 선입견,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를 유사성 효과라. 자, 유사성 효과도 체크해 주세요. Similar to me effect라고 해서, 자, 제가 과장인데요. 부하가 두 사람이 있어요. 제가 테니스를 좋아해요. 근데 부하 A는 축구를 좋아하고 부하 B는 테니스를 좋아해요. 그럼 아무래도 누구한테 점수 잘 줘요? 같은 선호. 요건 이제 similar to me effect라고 그럽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박스 보시면 기타 착오라고 해서 상동적 오차라는 말 알아두십시오. 영어로 스테레오타입이에요. 스테레오타입가 뭡니까? 고정관념이죠. 특히 이제 고정관념에 초점을 둔 오차를 상동적 오차라 그래요. 고정관념. 자, 이 정도로 해서 하여튼 금평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오류입니다. 자, 돌아옵시다. 293페이지 돌아오시면, 자, 그래서 이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이 도표식 평정척도법이고, 여기서 이제 각종 오류가 발생한다는 점. 자, 그 다음에 강제배분법. 자, 강제배분법은 점수 분포 비율을 미리 정해놓는 거죠. 예를 들어 A 학점 10%, B 학점 뭐 30%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막기 위한 거예요? 아까 봤던 관대화, 집중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한 거죠. 그 다음에 양가로 3번에 293페이지 양가로 3번에 체크리스트법. 아까 체크리스트법은 어떤 오류를 방지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연쇄효과 방지하기 위한 거라 그랬죠? 그래서 자,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요. 체크리스트를.
그래서 그 각각의 리스트별로 양호냐 불량이냐 이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도록 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 그 음식점 같은 데 가면 화장실에 가면 화장실 청소 점검표 체크리스트 있죠. 그래서 1번 변기 청결 상태 양호 아니면 불량, 2번 세면대 청결 상태 양호 아니면 불량, 둘 중에 하나 체크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자 변기 청결 상태를 평가했어요. 양호야. 그 평가 결과가 세면대 청결 상태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리스트별로 딱딱 구분이 되잖아요. 그래서 연쇄 효과가 차단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5번에 보시면 이제 MBO는 우리 앞서서 조직의 일반 관리 기법. 자, 부하를 어떻게 해요?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시키고 상사하고 부하가 협의를 해서 부하가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정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일정 기간이 지난 다음에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느냐 이렇게 해서 금평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중요사건 기록법. 예를 들어 이거는 이제 중요사건 기록법은 아까 이제 근접 효과를 막기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굵직굵직한 큰 사건들은 다 기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평가를 하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평가자를 기준으로 봅시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금평의 방법은요. 평가자가 누구냐를 기준으로 보면요. 가장 일반적인 게 감독자 평정법이에요. 감독자 평정법. 감독자가 평가를 하는 거죠. 자, 이거를요. 일면 평가라 그래요. 일면 평가. 감독자 한 사람만이 평가하는 게 일반적이죠. 최근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자, 누가 평가할 수도 있어요. 감독자만이 아니라 부하가 A라는 공무원을 또는 동료가 A라는 공무원을 또는 민원인이 이러한 평가 방법을 다면평가제라 그래요. 다면에서 보는 거죠. 다면. 그래서 여기 중요합니다. 양가로 5번에 다면평가제라고도 하고 자 복수평정법. 평정자가 여럿인 경우죠. 또 집단이죠. 평정자가 360도에서 보겠다는 거죠. 자, 그래서 294페이지 다면평가제 봅시다. 다면평가제는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시험 문제 자주 나올 내용이에요. 자, 다면평가제. 직속 상사만이 평가하는 게 일면이죠. 일면. 다면의 반대는 일면이니까. 일면평가 동그라미. 이게 아니라 피평정자의 평가받는 사람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여러 분야의 사람들 둘째요. 상사, 동료, 부하, 민원인. 이들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는 방법이에요. 여러분 최근에 이 다면평가제가 부각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자 상급자 한 사람이 평가하는 일면평가보다요. 여러 사람이 참여해서 평가를 하다 보니까 평가의 뭐가 높아져요?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높아져요. 이게 바로 다면평가제입니다. 이게 가장 큰 이유예요. 다면평가를 하는 이유. 여러분 자 더군다나 아까 금평의 가장 큰 의의가 목적이 능력발전이라 그랬죠. 능력발전에 금평이 쓰이기 위해서는 평가받는 사람이 평가 결과를 받아들여야 돼요.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수용하기 위해서는 평정 자체의 객관성, 공정성, 신뢰성이 높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표에 보시면 우리 교재요. 표에 보시면 이 다면평가제의 장점 동그라미 하세요. 문제점 동그라미 하시고 자 1번이 가장 큰 장점이죠. 이미 했습니다. 평가에 참여하는 한 사람의 감독자 평정법에서 이 주관, 편견 이런 걸 이제 줄여서 평정의 객관성, 공정성을 높인다는 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도 체크하세요. 이 다면평가제는 집권적인 평가가 아니에요. 분권적인 평가예요. 왜? 부하도 참여하잖아요. 부하도. 그래서 최근에 이제 강조되는 팀제와 같은 이 유기적 구조, 분권화된 조직에서 이 적합한 평정의 방법이고 그 다음에 4번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평정 결과의 수용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평가 결과를 뭐 하는 데 써요? 능력 발전하는 데 쓰죠. 자, 문제점에서는 가장 큰 문제점이 3번이에요. 자, 3번. 이렇게 하다 보면 목표 성취보다는
자, 뭐 부하한테도 평소에 잘 보여야 되고 동료들한테도 평소에 잘 보여야 되죠. 이게 이제 조직 내 포퓰리즘, 인기 영합주의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로마자 3번에 우리나라의 근무 성적 평정 제도인데요. 자, 우리나라의 공무원 근무 성적 평정과 관련된 근거법이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 공무원 성과 평가 등에 관한 규정인데 이게 대통령령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공무원 근평의 근거법입니다. 이 법에 보면요, 크게, 자, 초점에, 자, 크게, 이 내용은 뭐 너무 자세하게 볼 필요는 없고, 크게 우리나라 근무성적 평정제도는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하는 근평을, 뭐 4급 이상이니까 여기는 고위공무원도 포함되죠. 성과 계약 등 평가라 그래요. 이름, 성과 계약 등 평가. 그래서 4급 이상 공무원들 주로 고위직이죠. 이들이 1년간 달성해야 될 목표를 정하는 성과 계약을 연초에 체결해요. 연초에. 그런 다음에 연말에 한 번 하는데, 연말에 12월 말에 연초에 체결된 그 계약서상의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이제 평가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거를 성과 계약 등 평가라 그래요. 그래서 그 맨 밑에 보시면 294페이지 맨 밑에 동그라미 1번. 자, 기간의 미션 동그라미 하세요. 4급 이상 공무원들이 1년간 달성해야 될 목표는 주로 그 4급 이상 공무원이 몸담고 있는 조직의 목표와 긴밀하게 관련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기간의 미션, 이걸 기초로 해가지고 평가 대상 공무원하고 평가자 간에, 예를 들어 뭐 과장이 평가 대상 공무원이다. 그럼 평가자는 국장이겠죠. 일반적인 거니까. 성과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박스 안에 보시면 여러분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성과 계약 등 평가라 그랬죠. 이 성과 계약 등 평가를 하기 위해서 도입된 제도가 있어요. 그 제도의 이름이 직무성과 계약제야. 직무성과 계약제. 그래서 성과 계약 등 평가 자체가 직무성과 계약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십시오. 자, 이렇게 보시고 이번에는 하단에요. 2번 보세요. 2번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 적용되는 근무성적 평정의 이름이 근무성적 평가예요. 이름이. 그래서 5급 이하 근무성적 평가에서는 1년에 2번 한다 그랬죠? 6월 달에 한 번, 12월 달에 한 번. 자, 여기서는 뭐를 보시냐면 양가로 2번이 중요합니다. 이 근무성적 평가에서 5급 이하 근무성적 평가에서 평가 항목 줄 치세요. 첫 번째 줄 실적 동그라미, 능력 동그라미. 이게 기본이에요. 5급 이하에서는 근무 실적하고 능력을 기본적으로 평가합니다. 근데 가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00점 총점 기준으로 어느 하나의 항목이 70%를 초과하지 않게끔 소속 장관이 그냥 알아서. 그리고 이 태도 있죠. 태도는 과거에는 필수였는데 실적하고 능력이 기본 항목이죠. 태도는 이제는 임의 항목이 됐어요. 그래서 넣을지 말지는 소속 장관이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단 넣는다면 몇 프로 내로? 10% 내로. 이것만 좀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이제 크게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 4급 이상에 대해서는 성과 계약 등 평가, 5급 이하에 대해서는 이제 근무 성적 평가가 실시되고 있다. 다음 페이지 넘겨 보십시오. 이제 공통 절차라고 해가지고요. 동그라미 2번. 이제 근무 성적 평정 결과는 본인한테 공개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제는 과거에는 공개 안 했었는데. 그리고 동그라미 3번. 자, 공개를 한 다음에 평정 결과에 대해서 뭐 문제가 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확인자에게 이의 신청을 해요. 확인자는 2차 평정자라 그랬죠? 그래도 이제 불복한다. 그럴 때는 금평위원회에다가 조정 신청을 하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이 금평의 결과를 어디에 활용하냐면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에 활용해요. 승진 후보자 명부, 우리나라에서는 승진 후보자 명부, 승진 대상자의 순서를 정하는 명부거든요. 이 명부 작성하는데 자, 100점 기준으로 금평 점수가 몇 프로예요? 70에서 95%죠? 거의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하는데 금평이 결정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금평 쭉 봤고요. 하여튼 이 금평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금평에 대해서는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이 금평 파트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296페이지 오류라는 점, 오류 꼼꼼히 알아두시고, 자, 이렇게 금평 받고, 참 다음 시간에 이제 이 사기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보고 인사행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